이 두 번째 강연의 주제는 핵융합과 미래사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문제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도 나올 정도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강연의 시작을 저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핵융합 연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핵융합 연구가 실패해서 핵융합 발전이 없다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상상해 보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에너지란 얘기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간이 이 지구 위에서 이런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불의 에너지, 그러니까 불의 에너지를 사용한 걸로 시작을 해서 동물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연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에서 뽑아내는 방법을 자꾸자꾸 개발하면서 문명이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게 시작되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지구도 완전히 바뀌고 저기 보면 굉장히 마천루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저런 모습을 우리가 지구상에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근데 아까 보존을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명을 가져다 준 산업혁명 그리고 그 바탕이 된 화석에너지 이거는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의 말씀을 드리면 석탄기라는 과거의 시대가 있는데요. 대략 한 3억 6천만 년 전에서 3억 년 전까지 한 6천만 년 정도 지속된 시기죠. 이 시기에 식물들이 되게 지구상에 번성을 했어요. 이 식물들의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에서 온 거겠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축적했던 그 식물의 에너지가 땅속에 묻히면서 그게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가 된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뽑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대략 18세기부터 뭐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한 250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6천만 년 동안 지구 속에 품어갔던 그 에너지를 우리가 몇백 년 만에 지금 다 뽑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에는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몇 개 그래프를 제가 모아놨는데 깔끔한 그래프들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매니는 세계 인구, 그 다음에는 에너지 소비량, 그 다음에 CO2 배출량, 마지막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상승하는 지구의 평균 온도 이런 그래프들을 쭉 붙여놨는데 보면은 경향이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대략 1950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 지구 온난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게 CO2 배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문명의 대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유로 이제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그다음에 산호초들이 죽고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온난화라는 거는 지구의 온도가 그냥 몇 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새 엄청 춥죠.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추워지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간 1도, 2도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지구상의 대기의 흐름이라든지 해류의 흐름 같은 게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뜻하지 않게 춥지 않던 곳이 추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더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 고온, 한파 이런 것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간만 생각하면은 이런 변화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좀 추워지면 따뜻한 옷 입고 뭐 해수면이 상승하면 내륙으로 가서 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문명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상 기후를 극복하지만 이 생물들은 진화를 이용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진화라는 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지구가 변화한다면 이제 진화를 통해서 생물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지만 이게 수십 년, 이 정도에 확 변해버리면은 생물은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모두 다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석탄기 다음에 폐렴기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마지막에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던 종들의 95%가 저때 사라졌다고 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폐렴기의 대멸종도 온난화와 연관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난화를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면은 결국에는 또 다른 대멸종을 인간이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온난화가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난화를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탄소를 배출하지 말자.
그러면은 온난화가 안 일어나겠지.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온난화가 진행돼서 예를 들어서 뭐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은 그 빙하 속에 품고 있던 메탄가스가 방출이 되고 그럼 메탄가스가 다시 온난화를 일으키고 북극의 빙하는 더 녹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시점 이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는 인류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도 온난화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연구자들은 이미 티핑 포인트가 지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탄소 배출을 멈춰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 어차피 끝났다. 맘대로 에너지 쓰자 이럴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당장 지금부터 내일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멈추자라는 뜻에서 지금 2050년까지 우리 탄소 배출을 중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을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하고 있죠. 그 핵심에는 그 화석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2050년 탄소 중립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연료로 발전을 하는 것부터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에너지 발전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핵융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체 에너지 대표적인 거에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약간 좀 일부러 이런 것들만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자 이제 수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그다음에 조력도 있고 다 있는데 뭐냐면은 인간이 쓰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다 좋은 개념이지만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다 그런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아마 그거를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저런 게 그렇게 친환경 아주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지구가 저렇게 뒤덮이는 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류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너지를 다 공급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좁은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 방식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밀도 발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대표적인 게 핵융합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이죠. 핵 분열 방식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이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도 완벽한 에너지원은 아니죠. 물론 이제 원자력 발전도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고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근데 현 시점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인간이 사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도 되게 좋고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마천루도 멋지지만 호수 풍경 같은 거 멋지잖아요. 저런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사는 거. 하지만 그 밑에 사자가 영양의 목을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 있죠. 자연이라는 거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야만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저런 야극강식의 세계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저래야만 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저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을 발전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든 강자든 공평하게 평등하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명이 필요하고 문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필요한 이런 어려운 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핵융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비관적으로 어려운 미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핵융합이 있다면 우리가 핵융합 연구를 성공해서 핵융합이 있다면 어떤 미래가 올까?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데모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데모의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데모의 조감도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럽에서 개발하고 있는 데모의 조감도. 근데 조감도만 보면은 뭐 별로 다르지 않죠. 그냥 원자력 발전소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핵융합 발전이 되더라도 뭐 모습 자체는 저거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핵융합 에너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그 아까 핵융합 1억 도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게 또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핵융합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 다 좋지만 가장 어려운 게
한번 사고가 나면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연쇄 반응의 덫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운 면이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청정한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하고, 이게 미래사회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몇 개 던져볼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 발전에 성공했어요. 굉장히 클린하고 청정하고 뭐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에너지원을 우리가 얻었어요. 바닷물에서 막 퍼서 발전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를 펑펑 써도 되는 거냐? 라는 질문 던졌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다시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써버리면은 이게 그냥 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단지 형태를 바꿔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한한 에너지원을 찾았다고 해서 그걸 전기를 팍 만들어서 펑펑 써버리면은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구에 그냥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기후위기를 또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명과 에너지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문명을 위해서는 에너지는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뭐 핵융합처럼 굉장히 대단한 에너지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막 만들어서 막 써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원을 개발을 하든지 우리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럼 다른 발전을 안 해도 될까요? 핵융합이 예를 들어서 딱 개발이 됐는데 이게 뭐 모든 면이 다 좋아요. 뭐 깨끗하고 뭐 효율도 좋고 돈도 조금 들고, 그러면 이제 핵융합만 다 해도 되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핵융합이 고밀도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라는 거는 생산할 때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소비할 때도 오염시키지만 이 전송할 때도 오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구상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 핵융합 발전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송을 하려면 그 전송 과정에서도 또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발전들을 다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장 왼쪽에 있는 그런 이제 친환경 주택의 어떤 구상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한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우리 집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만드는 거예요. 뭐 태양열을 이용해도 되고 지열을 이용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규모로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렇게 해주는 게 환경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아까 그 태양광 패널로 뭐 밭을 쫙 뒤덮는 거는 그렇게까지 아름답진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런 빌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빌딩은 어차피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지은 빌딩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거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 그림은 이제 풍력으로 돌아가는 어떤 가로등 이런 건데, 이런 어떤 작은 아이디어나 개념으로 소규모 발전, 친환경 발전들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에너지 절약, 그리고 소규모 친환경 발전, 그리고 고밀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성공을 해야지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마지막 장인데 사실은 제가 핵융합의 화가 미래사회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뻔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핵융합이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핵융합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던 문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에너지지, 우리가 완전한 뭐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 핵융합을 만든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먼 미래에는 이제 저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언맨이죠. 그러니까 아이언맨의 가슴에 저런 아크1 핵융합로가 달려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저기 보면은 가운데 뭐 파란빛이 나는 플라즈마 같은 게 있고 그거를 이렇게 코일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토카마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저게 굉장히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작게 핵융합로를 만들면은 되게 좋아요. 아까 제가 소규모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식으로 핵융합로를 작게 만들어서 집집에 놓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융합을 유지할 때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작게 만드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아주 먼 미래에는 저런 형태의 핵융합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저기에 물을 이렇게 쭉쭉쭉 넣어주면은 뭐 발전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주 먼 미래에는. 그래서 저런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결국 지구에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우주로 나갈 건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나가게 된다면은 뭐 우리가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는 그런 상상도 하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별하고 별 사이를 오가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의 연료를 우주선에 다 뭐 석유로 실른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핵융합 연료 1g이 석유 8톤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무게가 돈이거든요. 우주에서 움직이려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주선에 핵융합 이외에 다른 방식의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은 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주로 나가고 다른 별로 여행하고 이런 일을 할 때 필요한 그 엄청난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핵융합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강연을 마친 우리 남용훈 연구원님께 박수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